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입니다. 지난번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난 뒤 이 유현준님에 대한 관심이 급 증가했습니다. 제가 워낙 건축에 대해 관심도 있고 그리고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건축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인문 건축 기행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그럼 여는 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731만 4,264개의 건축물이 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다. 5천만 인구에 이 정도의 건물이 있으니 80억 인구에 대비해 보면 전 세계에는 대략 11억 개의 건축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으니 이 중에서 골라보는 것이 정답이다.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사람은 수십 명도 되지 않는다. 수십 명의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며 삶을 알아가는 거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수십 개 정도의 건축물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내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감명받은 30개의 근현대 건축물을 모아보았다.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건축물들이다. 이 건축물들을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어떤 순서로 건축물들을 소개할지 고민이 많았다. 연대순으로 소개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소개할 것인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30개의 건축물은 20명의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들이다. 초고를 쓸 때는 연대순으로 써 내려갔다. 하지만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이곳에 소개된 건축가들은 선배 건축가에게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성찰과 깨달음과 개성이 이 건축 공간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대순으로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대신 지역별로 묶어 소개하면 독자들이 여행할 때 찾아가기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지역별로 목차를 구성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30개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건축물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물질이 만나 만들어진 결정체다. 건축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완성되기에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다. 건축물을 보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관점,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을 향한 마음, 인간에 대한 이해, 꿈꾸는 이상향, 생존을 위한 몸부림 등이 보인다. 건축은 이렇듯 그 시대와 사회의 반영이다. 하지만 동시에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이 상상해야만 시작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건축만큼 한 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한 일도 없다. 역사 속 대부분의 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거래되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중 아주 드물게 남다른 영향력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것, 누군가에게는 가장 비싼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충격을 주는 건축물이다. 어렸을 적 내 꿈은 발명가였다. 그런데 건축가가 하는 일이 바로 지옥에 달린 연필의 발명가나 맥가이버가 하는 일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벽, 창문, 지붕, 계단, 문 등은 만년 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주변 환경과 필요에 맞게 모양과 크기를 변형시켜 서로 붙이고 떨어뜨리고 배치하는 일이 건축 디자인이다. 건축가는 발명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는 건축물을 볼 때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들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건축물들은 그저 흥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간 건축물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크게는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기발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1%의 영감 말이다. 1%의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99%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들은 천재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축물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에 성공한 건축물들이다. 이런 건축물이나 건축가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겁다. 그런 즐거움은 내가 건축을 하는 원동력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건축물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작품이 기발한 이유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진숙의 인간 다음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그림에 그림자를 그려놓고 원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는 그 이유가 관점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신 중심의 사고를 했기에 그림자가 필요 없었는데 인간을 실존적인 존재로 보면서부터 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그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면 원근법이 나오면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사실에 근거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 중심의 중세를 벗어나 사람 중심의 시대가 되었음이 그림 하나로 설명된다. 그림 속 그림자나 원근법 같은 변화는 눈치채기도 어렵고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개하는 건축 작품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사람들의 흔적이다. 별 생각 없이 조상이 하던 대로 따라짓던 건축가가 아닌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거나 비트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건축가들은 벽, 창문, 문, 계단 등을 이용해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이고 대중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철학자들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로 그림자를 그린 마사초의 그림,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 그린 세 장의 사과 그림, 2차원 평면의 4차원 시간의 영역을 포함한 피카소의 그림처럼 건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한 작품들을 모아봤다. 이들의 공통점은 건축을 그저 멋있고 예쁜 것을 만드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이를 고민하고 건축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30개의 작품은 내가 20살 때부터 지난 33년간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건축물들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이다. 이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들 속에 담긴 기발한 아이디어를 깨달을 때마다 재미난 영화의 반전을 본 것 같은 희열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이 작품들 속에 담긴 생각하는 방식을 흉내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 건축물들은 건축가로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큰 기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여러 작품은 이미 나의 전작들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이 미래에서 언급된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된 현대 건축의 흐름을 기초에 두고 여러 건축물을 추가하고 더 깊이 있게 다뤘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이 건축물들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것들을 더했다. 같은 건축물이 이렇게 중복되어 언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건축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 건축물들이기 때문이다. 재미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 안달난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내 기분이 지금 그렇다. 처음 책을 구상하고 목차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마치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 100개에 가까운 쟁쟁한 후보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 이 책에 소개한 30개의 작품이다. 100년간 지어진 작품 중 30개만 뽑혔으니 3년의 하나꼴이다. 여기에 들지 못한 많은 건축물은 속편을 통해 언젠가는 소개하고 싶다. 이 책 속 건축물들은 여러분이 근처를 여행하게 되면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러보면 좋겠다. 30개의 건축물 속에 담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생각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이 선문만 보더라도 정말 이 책에 대한 기대가 가슴에 몽글몽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저의 버킷리스트도 그만큼 더 길어질 것 같고요.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럽편, 두 번째 북아메리카, 세 번째 아시아. 먼저 유럽에는 12개의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 빌라 사보아, 2장 뽕피두 센터, 3장 루브르 유리 피라밋, 4장 롱샹 성당, 5장 라투레트 수도원, 6장 피르미니 성당, 7장 유니테 다비타시옹, 8장 독일 국회의사당, 9장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 10장 발스 스파, 11장 퀘리니 스탄팔리아, 12장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지도상으로 보면 1, 2, 3 세 개의 건축물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행할 때 꼭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 5, 6, 7이 한 구역으로 묶어도 되고요. 12번 구겐하임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단독으로 보고 8번하고 9번도 한 번에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 지역이네요. 그럼 유현주님이 고르고 고른 12개의 건축물 중 저는 이번 시간에 4개의 건축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 사보아. 1931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바뀐 세상이었다. 이 시기에 스위스 태생의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는 건축이 기계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건축이 기계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건축은 야외 현장에서 제작되는 반면 기계는 공장에서 제작된다. 건축이 기계가 되려면 우선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건축 재료는 나무와 돌 같은 자연에서 구하는 재료였다. 벽돌이 그나마 조금 더 인공적인 가공이 들어간 재료였다. 나무나 돌 같은 전통적인 건축 재료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깎고 쌓고 조립해야 하는 재료였다. 반면 철근은 공장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오는 인공 재료다. 시멘트 역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재료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계 같은 건축을 하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근이나 시멘트를 사용해야 했다. 시멘트가 물과 만나서 완성되는 콘크리트는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재료다. 이 재료들은 이전과는 다른 과학적 건축 재료였다. 이러한 재료의 변화는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르꼬르비지에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둥식으로 건물을 만들면 철근 콘크리트의 양을 줄여 건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서양은 전통적으로 돌이나 벽돌을 이용해서 벽을 구조체로 하는 건축이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서 기둥 중심의 건축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비로소 서양 건축은 벽이 주는 한계와 구속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이다. 기둥으로 건축해서 건물의 1층을 땅에서 띄운 것을 건축 용어로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 이러한 기둥식 구조로 건물을 만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둥만 남겨두고 나머지 벽체는 구조와 상관없이 평면상에서 직선과 곡선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유롭게 건축 인면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기둥이 구조를 책임지면서 건축물의 인면 벽체는 지붕을 받쳐야 하는 구조의 부담이 없어졌다. 이제 인면 벽에 어떤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도 되었다. 건축 인면의 디자인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자유로운 인면 설계가 가능해지니 가로로 긴 창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벽이 지붕을 받치는 기존의 서양 건축은 벽에 창문을 가로로 길게 뚫으면 무너진다. 따라서 큰 창문을 내고 싶으면 세로로 길게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지붕을 받쳐준 덕분에 이제 벽에 창문을 가로로 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바깥 경치를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었다. 가로로 긴 창문은 실내의 빛을 더 많이 유입해서 더 밝은 방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빠르게 흘려서 땅으로 내려보내야 했다. 그렇다 보니 옥상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기울이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도 균열이 없거나 표면에 방수 처리를 하면 비가 새지 않는 재료다.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곳을 사람이 사용하는 정원으로 꾸밀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만드는 5가지 특징인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가로로 긴 창, 옥상 정원을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 부르고 있다. 르꼬르비제가 제창한 이 근대 건축의 5원칙은 한마디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만든 건축의 특징이다. 이는 건축을 기계로 보았고 건축이 기계가 되도록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인 시멘트와 철근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특징이다. 이러한 근대 건축의 5원칙이 총결집한 결정체가 빌라 사보아이다. 빌라 사보아는 근대 건축의 5원칙이 적용된 것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진 훌륭한 디자인이다. 빌라 사보아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자연이어서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주택의 형태는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육면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건물의 색상은 모든 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색이다. 마치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흰색 캔버스처럼 자연 속에 가로로 긴 직사각형 인면이 필로티 기둥 위에 떠 있다. 이 건축물에는 5원칙에 모여서 만든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잔디를 가로질러 빌라 사보에 이르면 필로티 하부에 주차장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주차장은 현관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주차장이 주택 하부 필로티에 있는 덕분에 비가 올 때도 차에서 내린 후 우산 없이 현관까지 걸어갈 수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계단이 있다. 이는 훌륭한 디자인이다. 방문자는 경사로 또는 계단이라는 2가지 선택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빌라 사보의 경우 계단과 경사로라는 2가지 다른 스타일을 두어서 사용자의 경험이 4배로 다채로워진다. 2층에 올라가면 경사로 옆으로 옥상 정원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 경사로를 이용할 때는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경치를 보면서 오르내릴 수 있다. 2층에 올라가서 옥상 정원으로 나가면 연속된 경사로를 통해 3층의 옥상 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층은 나누어져 있지만 동시에 경사진면을 통해 1층부터 3층까지 경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경사로를 통해 2층으로 올라온 후 우측으로 180도 회전하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안방 내부에는 화장실과 침대 사이에 경계가 없다. 특별하게 디자인된 욕조는 커다란 방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침대가, 반대쪽에는 세면대와 변기가 있다. 요즘 우리가 고급 펜션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침실과 욕실이 일체형으로 된 공간이다. 침대방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서재가 나오는데 그 서재의 창문에서 보이는 마당은 2층 옥상 정원이다. 이 옥상 정원 건너편에는 거실이 위치한다. 서재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2층 옥상 정원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2층 공간에서는 거실, 안방 화장실, 안방 침실, 서재, 옥상 정원, 거실로 연결되는 하나의 순환 동선이 완성된다. 따라서 거실에서 서재로 갈 때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안방을 통해서 가는 실내 동선과 다른 하나는 옥상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야외 동선이다. 이런 경우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서재가 별채처럼 느껴지게 된다. 훌륭한 평면 디자인이다. 2층 옥상 마당의 공간감도 특별하다. 하늘로 열려있는 야외 공간이지만 주변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벽들이 각기 다른 형식이다.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면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유리창 없는 가로로 긴 창, 커다랗고 투명한 거실 유리창,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서재의 창문, 이렇게 다양한 벽으로 공간이 프레임되어 있다 보니 내 방향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4개의 벽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가로로 긴 창이다. 이 벽과 창이 없었다면 이 중정은 일반 발코니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이 벽과 창 덕분에 중정 같은 느낌이 난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경사를 통해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또 다른 높이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집은 사각형의 평면 안에 다양한 공간이 퍼즐처럼 끼워져 있어서 공간을 돌아다닐 때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다. 어제 완공되었다고 가정해도 훌륭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다. 그는 재료의 혁신으로 새 시대를 연 건축을 했을 뿐 아니라 공간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을 이룬 건축가다.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건축을 기회로 바라보았던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주택이 빌라 사보아다. 르꼬르비지에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말한 배경에는 20세기 초반에 팽배했던 과학과 기계 문명에 대한 무한한 긍정 사고가 깔려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지 않겠죠? 프랑스 파리 외곽 푸아시에 위치해 있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한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려고 고른 건축물도 르꼬르비지에네요. 1955년에 건축했고요. 프랑스 프랑슈 콩테 롱샹에 위치했답니다. 이것은 성당이에요. 롱샹 성당. 르꼬르비지에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전반기에 산업혁명이 바꾼 세상을 보면서 성장한 그는 기계가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계를 통해 기능적인 건축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혈기왕성하게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말년의 르꼬르비지에는 자연의 디자인에 심취했다. 젊어서 파리시내 중심부의 건물들을 때려 부수고 콘크리트 고층 아파트를 지어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줍고 모래사장에 소라를 주어서 그 모양을 감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말년에 자연이 만들어낸 형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건축가의 감성이 바뀌면 디자인도 바뀐다. 젊어서는 차가운 직육 면체의 빌라 사보아를 디자인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직선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공면의 롱샹 성당을 디자인했다. 르꼬르비지에가 70 가까운 나이가 됐을 때 완공된 롱샹 성당은 기존의 르꼬르비지에가 보여주던 디자인과는 사뭇 다르다. 롱샹 성당은 프랑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도 한참 들어간 곳에 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는 찾아가기 힘든 곳이다.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은 렌초 피아노가 만든 수녀원 건물이다. 롱샹 성당과 주변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수녀원 건물은 롱샹 성당을 돋보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건축물을 땅에 묻는 설계를 하였다. 이 수녀원을 거쳐 언덕을 올라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단층짜리 집이다. 경사 지붕을 가진 소박한 이 집은 롱샹 성당을 건축할 때 인부들이 묵는 숙소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건물도 훌륭하다. 특히 흥미로운 디테일은 마당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이다. 3칸 정도의 계단이 있는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든 이 계단은 건물에서 40c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틈 사이로 발판으로 사용하는 금속 그릴이 얹혀 있다. 보통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에 묻은 흙을 털기 위해 발판 같은 것들을 둔다. 그런 발판은 오랫동안 흙이 쌓이면 치워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르꼬르비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건물과 계단 사이를 띄우고 그 사이에 튼튼한 철망을 얹어서 흙이 마당으로 곧장 떨어지게 디자인하였다. 저도 시골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언젠가 한번 꼭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럼 본격적인 성당 이야기를 해보죠. 예배당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다. 어떤 공간에 가면 신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고 어떤 곳은 신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차이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롱샹 성당은 권위를 깨는 디자인이다. 일반적인 종교 건축 공간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다. 좌우 대칭은 권위를 만들기 때문이다. 좌우 대칭은 자연 속 유기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규칙이다. 이렇게 공간을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 일단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권위자의 존재를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롱샹 성당은 4개 인면과 평면도가 모두 좌우 비대칭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심지어 신도들이 앉는 의자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배치되어 있다. 기하학적 규칙을 배제한 이런 비대칭 공간은 나에게 무언가 규칙을 심으려는 강압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를 자연스럽게 품어주는 공간이 된다. 권위적인 종교 공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높이와 거리가 만드는 권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일반인들은 보통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의 제단을 올려다보게 되어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일반인들에게 제단은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느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종교의 권위를 만든다. 무언가를 올려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든다. 한편 사제가 서 있는 제단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것도 신과 제사장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나와 제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깊은 공간감이 생기면 신과 예배자의 신분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한다. 반대로 물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와 더욱 가까운 존재로 느껴진다. 건축가는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깊고 멀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 롱샹 성당에서는 평면상으로 제단 쪽이 가로로 가장 넓고 예배자의 좌석은 뒤로 갈수록 좁아진다. 단면상으로 보아도 천장면이 제단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설계되어 있다. 투시도 기법을 거꾸로 적용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의자에 앉으면 실제 거리보다 제단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 그뿐 아니라 의자를 평면상 사선으로 기울어진 벽체를 향해 배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자와 신의 관계가 가깝고 친근한 공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롱샹 성당을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요소는 빛이죠. 빛과 창문. 롱샹 성당에서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당 한쪽 벽에 있는 창문이다. 이 창문은 엄청나게 두꺼운 벽체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끝에 채색된 유리를 달아서 일종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만든 창문이다. 그 전에 잠깐 롱샹 성당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요. 롱샹 성당은 지붕이 거대하고 처마가 길게 나온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지붕이 주인공이 된 건축물을 바치려니 벽도 두껍고 존재감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때 기둥은 안정감을 위해서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벽체처럼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벽체의 창문 구멍을 뚫다 보니 아래에 뚫린 창문은 깊이가 엄청 깊고 위로 올라갈수록 깊이가 얕아지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또 벽체 안에는 기둥이 숨겨져 있는데 뚫린 창문은 이 기둥을 피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창문의 깊이가 더 깊어 보이게 만들고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창문 바깥쪽으로 갈수록 구멍이 좁아져서 투시도적으로 더 깊어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창문의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구멍이 뚫린 측면 벽의 기울기도 다르고 유리의 색상도 다르다. 모든 창문은 각각 다른 모양과 빛의 강도와 색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엄청난 빛의 향연을 만든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성당을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나이 들어서 철들고 각성하면 이 정도의 건축까지 나올 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실로 경외심이 드는 건축물이다. 이 성당은 어떠한 기계적 합리성도 느껴지지 않고 감성 충만한 하나의 자연과도 같은 공간이다. 그렇다고 자연의 형태를 모방한 공간도 아니다. 그저 이 건축물은 빛을 담기 위해 자유롭게 춤추는 콘크리트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고른 세 번째 건축물은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동굴 만들기. 로마의 판테온에 들어가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평면이 원형이어서다. 원형의 평면은 내부에서 바라보면 실내 벽면이 곡선이다. 곡선으로 된 벽면의 안쪽에 위치하면 나를 품어주는 느낌을 받는다. 두 번째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빛 때문이다. 판테온 돔의 꼭대기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이곳을 통해 햇빛이 들어온다. 어두운 판테온 공간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는 천장을 바라보게 되고 돔 천장의 둥근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마치 둥근 태양이나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숭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체플은 이러한 판테온의 원리가 숨겨져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페터 춤토어의 최고 걸작이다. 이 작은 예배당은 완벽한 실내 공간도 아니고 화장실이나 사무실 같은 부대 시설도 없다. 외부에서 바라본 예배당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바위가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멀리서 보면 광개토 대왕비 같은 느낌이다. 이 예배당의 입구는 삼각형으로 된 금속 재질의 문이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느낀 첫인상은 어둡다는 거였다. 실내를 감싸는 어두운 벽체는 매끄럽지 않고 아주 거칠다. 그리고 그 벽체는 곡선으로 나를 감싼다. 벽은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다. 벽과 천장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듯하다. 이 벽은 세로로 골이 파여 있는데 그러한 수직성의 강조가 더욱 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곡선으로 물결 치듯이 인도하는 벽체를 따라가다 보면 천장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들어서면 천장 꼭대기에 구멍이 나 있고 그곳에서 빛이 들어온다. 고개를 들고 빛을 쳐다본다라는 판테온의 공간 연출이다. 건물의 제작 과정도 감동이다. 마을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지어졌기에 시공은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거대한 기계와 레미콘을 사용하지 못했고 거의 수작업으로 지어졌다. 그렇다 보니 콘크리트 재질도 한 번에 레미콘을 부어서 지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외관상 이 예배당의 콘크리트 표면은 퇴적층 같은 느낌이 난다. 그 이유는 철근을 넣지 않고 진흙, 자갈, 석회 등을 넣고 다져서 만든 램드 콘크리트이기 때문이다. 이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 층을 한 번에 붓는 게 아니라 수십 센티미터씩 붓고 사람들이 위에서 다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이나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내부 곡면의 벽과 거친 표면의 비밀은 거푸집 자체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춤토어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112그루의 통나무를 세워서 안쪽 거푸집을 만들었다. 이때 통나무를 기울여서 서로 마주 보게 했기 때문에 실내 벽체가 기울어진 형태인 것이다. 내부는 통나무를 기울이고 밖은 거푸집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둘 사이의 공간에 램드 콘크리트를 채워 넣었다. 기울어진 벽이 만나면서 동굴처럼 되기 때문에 지붕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부의 거푸집을 제거할 때 통나무를 태웠다는 점이다. 이 예배당에는 거푸집으로 사용했던 통나무를 떼어서 가지고 나올 만한 입구나 창문이 없다. 건축가는 그 통나무를 태운 다음 수트로 만들어 부숴서 가지고 나오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통나무 거푸집이 타면서 생성된 타르와 재가 벽체에 남아서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색상을 연출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은 이 채플에는요, 또 아름다운 디테일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밤이 되면 검은색으로 바뀐 하늘에 흰색 별빛의 점들이 무수히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에 들어가면 어두운 벽체에 마치 하늘의 별빛처럼 점점이 빛나는 작은 유리공들이 있다. 빛이 들어오는 일종의 작은 창문이다. 이 역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다. 거푸집을 제거하고 남은 파이프 구멍에 둥근 유리구슬을 삽입해서 예배당 안쪽에 아주 작은 창문을 만든 것인데, 예배당 밖에서 보면 그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그 파이프 구멍은 유리구슬로 막힌 창문이 된 것이다. 그렇게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의 내부에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같은 조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당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스케일이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은 혼자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지어졌다. 공간의 크기도 작고 의자도 벤치 하나만 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은 정화수 한 사발처럼 작지만 집중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이곳에 가면 검은색 동굴 사방에 은하수가 있고 위에는 보름달이 떠 있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에는 신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
이 건물은 2007년 페토 춤토에서 건축되었고요. 독일 서부의 메헤린히에 위치해 있답니다. 유럽편 12개의 건축물 중에서 제가 고른 마지막 네 번째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이rak 역사에 남을 건축가로 자리매김한 거장이다. 1980년에서 90년대 건축계의 희한한 형태의 건축을 한 대표적인 건축가가 두 명 있다. 한 명은 피터 아이젠먼이고 다른 한 명이 프랭크 게리다. 둘 다 독특한 디자인을 하지만 그런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정반대였다. 피터 아이젠먼은 형태의 새로움과 복잡성을 추구했지만 이유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했다. 그와 반대로 게리는 자신의 디자인을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이유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적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디자인은 물고기 모양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그가 물고기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어릴 적 행복한 기억 때문이란다. 그는 이런 유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물고기의 역동적인 곡면 형태와 빛에 따라 변화하는 비늘의 느낌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물고기 디자인을 만들려는 시도는 조명 기구부터 시작하여 이후 1987년에는 일본 고베에 있는 일식당 외부에 세우는 간판 조형물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1989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빌라 올림피카의 옥상 조형물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 기존에는 물고기의 형태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물고기의 모양을 단순화한다. 그 다음 단계가 8년 후인 1997년에 완성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기존의 작품은 실내 공간이 없는 그냥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이었다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부터는 비로소 실내 공간이 있는 물고기 모양의 건축물이다. 이때부터 직설적인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이 아니라 물고기의 3차원 곡면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실내 공간이 있는 건축물을 완성한 것이다. 게리 건축의 특별함은 형태보다 제작 방식에 있다. 3차원 곡면의 화려한 형태는 바로크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만큼 찌그러지고 기이하고 화려한 형태를 추구했던 시절이 바로크 시대다. 그 당시 건축에서 바로크 형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리석을 찌그러진 형태로 깎아서 조각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반면 게리는 그러한 형태의 역동성을 건축 스케일로 키워서 색다른 공간감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배,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했다. 게리가 대단한 건축가인 것은 자신이 상상한 파격적인 건축을 실제로 현재의 기술을 이용해 산업 생태계 안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게리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가졌던 물고기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게리는 건축 형태를 만들 때 비논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예술가의 면모가 부각되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 보여주는 솔직 담백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직관적인 그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어진 이후 그의 디자인 스타일은 전 세계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은 세계 곳곳의 여러 건축가가 게리를 흉내내어 파격적인 형태의 건축을 하고 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복원한 후 전 세계의 많은 건축주가 파격적인 디자인을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게리가 개척한 비정형 제작 기술 덕분에 많은 건축가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죽어가던 도시 빌바오를 디자인의 도시로 변형시킨 게리의 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방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2부 북아메리카 편에서 몇 개의 건축물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